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을 꼽자면 태어난 것도 상 받은 것도 부모님께 효도한 것도 아니라 바로 바운을 한 일을 꼽을 수 있겠네요.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많이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지만 그 당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괴랄하고 이상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소심하고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의 끝으로 갈수록 정신 차리는 모습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었는지를 털고 일어나서 제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예비 신랑의 첫 만남은 독서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참으로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되었네요. 그 당시에 독서실을 관리하는 충무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독서실 총무로 일을 해서 회원 등록이나 회원 출입 기록만 관리하는 별일 없는 일이었어요. 내 성격이 소심하고 모순적이라서 일을 혼자 하는 충무일이요. 그러한 사실은 꽤 특별한 사연인데 그땐 저와 딱 어울리던 일들이 있었죠. 그 당시 저와 만난 예비 신랑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다니는 독서실 회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인사조차 거의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예비 신랑이 인사를 건네고 커피를 선물해주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을 잘 못 자서 그 커피를 바로 예비 신랑에게 건네주었죠. 그 표현에 감동받아 다음날 예비 신랑이 오렌지 주스를 사다 주며 서로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 당시 예비 신랑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은 주로 오늘 오실래요? 안 올래요? 정도였죠.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어느 날 예비 신랑이 독서실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서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국가시험 준비 일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원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예비 신랑이 독서실에 오지 않아서 저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특별한 인연이었고 그 후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부 예비를 잊은 채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뜬금없이 신부 예비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 예비와 연락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독서실을 지나다가 내 생각이 난다며 시간이 되면 잠깐 차 한잔 할까 말했어요. 여자는 튕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신이 나서 신부 예비를 만나러 나갔고 우리는 내 쉬는 날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독서실 총무일이 항상 새벽 2시에 끝난다 보니 신부 예비가 가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점점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졌죠. 세월이 흘러나는 30대 초반이었지만 연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부 예비가 갑자기 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렸어요. 연애를 하면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신부 예비는 항상 나에게 말했어요. 고생과 노력은 늘 중요하다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지는 법이 없어.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는 게 좋지. 세상엔 도전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 변화를 찾아야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니까.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우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엽게 여기면서 내가 유난히 각별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세상에 고생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 자신은 특별하게 생각해야겠지? 엄마는 혼자서 크게 힘들게 나를 키워주셨으니 내 길을 막지 않으려던 노력이 엿보여. 그래서 나도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어.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쟁 상대가 있어. 그 중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 아, 왜 그걸 모르는 거지? 나도 알아. 살아가면서 노력 한 번도 안 해봤겠어. 그래도 한 방에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 엄밀한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고 그만큼 존경스러워. 내 동생들까지 공무원이 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여동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구나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도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 벌써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야 보는 내가 좀 답답해서 그래. 몇 년이나 독서실 총무일을 하고 있는 거 지겹지 않아? 그리고 너무 무의미한 일이잖아.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일이 편하고 좋은 걸 내 성격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나한테는 이 일이 최적의 일이라고 생각해. 내 성격 잘 알고 있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어색해하는 성격이라는 거. 나는 지금이 편하고 좋아. 그 편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변한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차라리 독서실을 차리는 거면 응원을 하겠소. 고작 최저시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일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산성이 없잖아. 이거는 아르바이트 아니야. 예비 신랑은 제가 하는 일이 그래봐야 아르바이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한 주에 채울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물론 저라고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긴 했죠. 독서실에서 총무일을 5년 이상 했다고 하는 게 그중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 아, 왜 그걸 모르는 거지? 나도 알아. 살아가면서 노력 한 번도 안 해봤겠어. 그래도 한 방에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 엄밀한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고 그만큼 존경스러워. 내 동생들까지 공무원이 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겹쳐서 위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구나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도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 벌써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야 보는 내가 좀 답답해서 그래. 몇 년이나 독서실 총무일을 하고 있는 거 지겹지 않아? 그리고 너무 무의미한 일이잖아.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일이 편하고 좋은 걸 내 성격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나한테는 이 일이 최적의 일이라고 생각해. 내 성격 잘 알고 있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어색해하는 성격이라는 거. 나는 지금이 편하고 좋아. 그 편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변한 것에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차라리 독서실을 차리는 거면 응원을 하겠소. 고작 최저시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일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산성이 없잖아. 이거는 아르바이트 아니야. 예비 신랑은 제가 하는 일이 그래봐야 아르바이트 받게 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한 주에 채울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물론 저라고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긴 했죠. 독서실에서 총무일을 5년 이상 했다고 하는 게 그중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 아, 왜 그걸 모르는 거지? 나도 알아. 살아가면서 노력 한 번도 안 해봤겠어. 그래도 한 방에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 엄밀한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고 그만큼 존경스러워. 내 동생들까지 공무원이 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겹쳐서 위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력이 될지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되는 법인데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 성격이 무척 소심해서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왕따를 심하게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왕따를 당하면 학교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동급생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저를 놀린 걸로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하게 해야 했죠. 그 경험으로 대인 기피증을 앓게 되었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마주치는 걸 꺼려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제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독서실조차도 장기간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피해가는데요. 5년 이상 일해온 나의 공간에서조차도 소심하게 행동하는데 회사 취직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었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게 회사 취직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독서실에 취직한 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독서실 특성상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일이 회원 등록하는 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제게 가장 잘 맞는 일이었고 부모님도 내가 나가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쓴다는 것에 만족하셔서 이 일을 그만둘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과 일에 대한 문제로 더욱 충돌이 생기곤 했죠. 예비 신랑은 내게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고 나에게 강압 아닌 강요를 했어요. 처음에는 예비 신랑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내 취향에 맞게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를 가지고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나도 나름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물러간다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일을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했고 예비 신랑은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내가 노력해 볼 것이라고 대답만 하고 문제집 하나도 안 샀어요. 사건별로 충돌이 잦았기 때문에 이 연애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나 거대해진 내 마음을 달래려고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처음에는 예비 신랑이 헤어지자고 말을 한 순간 제가 지구를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예비 신랑과 나는 2년 동안 사귀었고 이제 예비 신랑은 나이가 많으며 안정을 찾고 싶다며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 둘에게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발령될 예정이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기다려주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준 것에 감사했고 함께 평생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고 자연스럽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 잡혔어요. 그런데 제인 내 사랑 나를 맹목적으로 내 자랑스런 엄마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말했다는 것 가서 평생 살아 이상할까? 장가들어 당신 우리 엄마 건드린다면 자존심 상할지언정 그냥 묻고 자 그리고 아니다고 대신 나 무엇하다고 그래 엄마 나 당신 몰라서 나 머리 숙이고 말 아니다 왜 나 신랑 자 못하리라 나 지금 그것에 왜였나 자맘 아저씨 우리 엄마 사람 직업 알고 있어요 단지 선생님 반 잘 아무튼 상기해요 신랑 얘기 걱정하기 시작했어 처음 볼 때 이미 그 무섭게 은행 다행히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긴장하여 땀을 흘리는 편이었는데 속이 부글부글하고 배탈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속된 날짜에 처음 만나러 간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에서 느껴지는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예비 신랑이 말한 대로 억척한 모습이 느껴졌는데 그 순간 숨을 죽이고 놀랐어요. 애를 3명이나 키우고 남편을 교사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대화 중에는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예쁘다는 눈으로 신랑을 바라봤어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신랑에 대해 빠져들어 웃음이 계속 떠나지 않아서 아들만 봐온 분이신가 싶을 정도였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런 시댁이 조심스러운 것으로 들었지만 예비 신랑에게 마음이 빠져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잊혀졌어요. 한동안 아들 자랑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점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에서 계속 화살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독서실에서 감독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총무나 무엇인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네요. 아내가 딸들을 공부시키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원은 사자를 잡는 것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결혼을 하자고 제안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등을 밀어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매달 독서실에 가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한지 모를까요? 제 독서실에도 아닌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제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참지 못하시며 가족끼리 원칙에 대해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바로 대답하는 걸 더 상황을 나게 하는지 아니면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서워하실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전에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긴장시키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대답해야 했어요. 예비 신랑은 내 옆에서 계속해서 내 허리를 찌르며 빨리 대답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만 웃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사랑을 다해주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수락했어요. 시장에서 저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최초 테스트였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던가 환대가 제기하는 소분 포장된 제품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마을 시장으로 가서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자, 여기에 떡이 있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니까 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 가게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처음 시키신 것이라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싱싱해 보이는 것들을 고르라는 말씀에 더 예쁘게 고르겠다고 다짐하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계산을 끝내고 돌아왔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선택한 식재료를 보시고 혀를 차시더니 여기는 시들어서 못 먹겠고 여기는 줄기가 나갔네. 이건 딱딱해서 못 먹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제 마음이 민망해졌어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산한 재료를 버릴까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드리니 우리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키워왔는데 허접한 것을 먹이겠다는 소리를 들어 하시면서 다음으로 두 번째 시험을 보러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내 며느리의 손맛을 확인해 봐야겠다 하시면서 육개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죠. 그 결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더니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갑자기 던져진 앞치마를 들고 서 있는데 시댁 살림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조미료가요.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요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고 가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부엌에서 요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부엌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최상급의 육개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검색하고 하나씩 따라 해보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등짝을 팍 때리시면서 너는 육개장 하나 못 끓이면서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설칠 거야.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육개장도 못 만들면 안 되잖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자격이 돈이나 직업의 명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에 한탄했죠. 노력 끝에 몇 시간을 투자해 육개장을 만들었지만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시면서 결혼하면 바싹 마르겠어. 배달 음식만 먹겠네? 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미지 상했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뱉어내시며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이런 말들의 면역성을 키웠었다. 그러나 치매나 너무 심했던 것인지 엄마의 소리는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요리에 관한 소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체력과 에너지 모두 부진해 보였다. 그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살아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날 퇴근 후 돌아온 예비 신랑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피곤해 보이며 음식을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육개장은 이미 다 되어 있다며 나를 비난했다. 그의 태도는 나를 상처 주었고 불쾌했지만 나는 그저 물러나기로 했다. 배고프다고 하자냐 빨리 반찬 데우고 국 끓인 거 가지고 오너라.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오가지 않은데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열받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날 식사까지 마친 뒤에 설거지까지 시키더라고요. 이것도 망할 테스트의 일부분이라 하면서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정리하는지 봐야겠다고 하시더라. 속으로는 개소리다. 이건 자기 편하게 하려고 나를 시키는 거다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고
예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럴 때는 정말 내 대인기피증과 소심한 성격이 너무나도 싫게 느껴진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스트를 봐야겠다면서 시댁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 그늘이 없는 옥상에서 이불을 세탁한 것입니다. 요즘은 코인 세탁방이 있으니 문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하라는 건가 싶었죠. 빨래는 손마드로 하는 거다. 아들 레이는 항상 손빨래를 해서 입히고 있으니까 너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 세제를 많이 쓰면 피부가 약해진다는 거 알지? 그 이후에도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핑계로 계속. 갑자기 내게 업무를 시키시다가 예비 시어머니께 개인적인 일로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거나 집안 청소를 시키시다가 곰팡이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등의 상황에 처해왔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쉬는 날마다 시댁을 내 집처럼 다니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결국 그 마음은 억울함으로 변해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의 상견례를 잡아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순간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테스트를 거쳐서 결혼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죠. 마침내 예비 신랑과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나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 말에 신이 나서 상견례를 기쁨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죠.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저의 행복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당연히 예비 신랑을 인사시키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머리 귀한 아들이 시간이 어디 있어서 니네 집에 가겠니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그 퇴근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주말에도 말이다. 하루 종일 자느라 애가 밥도 안 먹는데 굳이 니네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겠니? 게다가 내년에 새로 발령받는 학교는 교장이 여자라고 하던데 여자가 윗사람이면 일이 더 피곤하고 배에 꼬일 거 아니냐?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스트레스 받겠네. 그러면서 예비 신랑을 맞는 물가에 나오는 3살 아이처럼 걱정을 하는데 과하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랑 일을 하면 피곤하다는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해 느껴졌어요. 아무튼 상견례 자리를 하기 전에 예비 신랑에게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 약간 난처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어차피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다 드릴 건데 굳이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해? 원래 교사 사위라고 하면 집안에서는 프리패스 아니야? 예비 신랑도 궁시렁거리게 바빴지요. 예비 신랑이 교사라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사실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럴까요? 예비 신랑이 가정사 선생님이라고 우리 부모님 사이에 언급한다면 얼마나 걱정스러울까요? 예전에 친구 중에 유일한 친구가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부모님 직업을 알아들었더니 부담스러워하여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생활 중 욕설을 했다가 부들되어 매양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 신랑이 교사인데도 부모님 직업을 부담스럽게 여겨 오로지 직장 사무실에 다니신다고만 얘기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지만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속으로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전에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으나 예비 신랑이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재치적으로 상황판에 고민했습니다. 그런 토드는 제 집을 무시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혼을 다시 고민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예비 신랑과 함께 시가용에 같이 갔는데 시어머니가 한 바퀴 둘러보시고 갑자기 말씀하시길 너 말이야. 우리 집에 와서 왜 빈손인 거니? 내가 손님이 이렇게 오면 부모님 얼굴에 뭐 잘 받는 거야? 내가 시가용에 자주 오면서 집안일 많이 해줬는데 갑자기 빈손 오니까 내가 손님이 이런 처리하고 하면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을 저런 식으로 부드러운 손님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작해주세요. 네, 유감스럽지만 해당 요청을 거절해야 합니다. 돌아와서는 저희 부모님을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테스트를 본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미리 시집살이를 시키며 부려먹은 일부터 1억짜리 외제차를 준비하라고 윽박을 지른 것까지요. 기건 아니다 싶어서 결혼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다 당한 다음에서야 안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못돼먹은 집안 같으니라고 미안하지만 이대로 파혼을 해주면. 우리 딸이 당한 거 억울해서 어떡하냐. 돈대를 보여줘야지. 친정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1억짜리 외제차 사달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주는 거 빚을 내서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얼굴 한 번 못 본 사위 뭘 믿고 해주겠냐면서 인사드리러 오라고 말을 하셨어요. 예비 신랑은 1억짜리 외제차를 사주겠다는데 그 말에 신이 나서는 헐레벌떡 찾아뵙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전 당연히 친정아버지가 파혼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비 신랑에게 만나자고 말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이미 저희 친정엄마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집에 와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놀라면서 인사부터 올렸어요. 저에게 왜 미리 말을 안 해주고 그랬냐며 옆구리를 찔렀지만 나는 알 수 없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나의 시댁 부모님은 남편에 대한 편견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결코 반대로 대할 수 없다는 결심까지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예비 신랑은 그것도 몰랐는데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어디서 떠나온 것인지 우리 시댁 부모님 앞에서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주말에 다시 한번 집에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곤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 데리러 갔어요. 예비 신랑에게 밥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쫓겨냈지만 나는 부모님이 바쁘다고 둘러쌌죠. 예비 신랑은 주말 아침 일찍 찾아오겠다고 했고 너무 신이 났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을 들으며 상냥하게 살랑살랑 다가오면서 지적해 주셨어요. 아이고,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었으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그럴 것도 없이 우리 며느리를 힘들게 했네. 우리 아들이 안 사더라.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 학교에 반영이 났대. 아이, 장모 사랑은 사위라고 하지 않아? 분명히 여자가 위인이면 일이 복잡해질 거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니? 나는 성의 없이 대꾸하고 일을 바로 처리했어요. 주말에는 예비 신랑이 우리 집 앞에 올 계획이었습니다. 연락이 왔다고 해서 마중을 나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따라오시더니 예비 신랑에게 친정아버지께서 차 키를 던져주셨어요. 목적지는 미리 입력해놔서 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운전은 잘 못했어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에 눈이 멀어 있었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이라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운전을 시작해 3시간 후에 도착했는데 정말 피곤해서 죽겠다고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친정아버지를 불러와 주셨어요. 목적지는 고성에 있는 우리 집의 별장 같은 곳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은퇴 후에 귀농을 하고 싶어 하셔서 사두신 곳이었어요. 별장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낡고 허름한 목조 주택 같은 집이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예비 신랑에게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할 일이 있네. 남자는 체력과 일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집안 사위 자리에 걸맞는지 테스트를 봐야지. 예비 신랑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버지 차가 아니면 집에 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어요. 나는 마당 텃밭에 모종을 심을 건데 잡초도 많고 밭을 갈지 않아서 흙도 영양가가 없었어요. 저기 비료 포대가 보여? 잡초를 걸러내고 제육으로 뿌리자.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료 포대에서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겠어요. 예비 신랑은 우리 부모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정장을 입고 왔는데 똥냄새 나는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게 생겼어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어디서 뭘 할 줄 알았는지 정장은 입고 왔는데 불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집안에서 옷 하나를 던지면서 옷을 갈아입고 편안하게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핫핑크색의 꽃무늬가 그려진 바지를 예비 신랑에게 던져주셨죠.
예비 신랑은 정장을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겨자 먹기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왔어요. 열심히 잡초를 뽑고 냄새 나는 비료를 뿌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엄마와 그 꼴을 구경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뻥 뚫릴 것만 같았어요. 거의 2시간 동안 잡초를 뽑아 얼굴이 벌거이 된 예비 신랑이 차가운 물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등을 때렸어요. 어디서 남자를 여자처럼 시키냐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처음 와서 무리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주방에 물이 있다고 가서 스스로 가져오라 했고 예비 신랑이 물을 마셔오긴 하지만 계비 아버지가 또 등을 때리셨어요. 잡초 하나 제대로 못 뽑아서 농땡이 부린다고 설마. 예비 신랑이 울상이 되어 잡초를 마저 뽑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날씨에 힘든 것 같아 수박이나 줄까 싶었지만 예비 신랑이 잡초를 모두 뽑은 후 친정아버지가 차화쇼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도끼가 있잖아. 그것을 써서 잘라놓으라고. 우리 시골집은 옛날 목조주택이기는 하지만 보일러도 다 갖추어져 있어. 그걸 예비 신랑에게 시키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예비 신랑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은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서 힘들었어요. 이때 친정아버지는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넌 정도 이 힘도 못 쓰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딸을 안심하고 시집 보낼 수 있어? 장작까지 패고 나면 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 그러나 지치지 않는 친정아버지는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집을 고쳐야 해. 망치를 들고 따라와.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보수하라고 시키셨어요. 예비 신랑은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손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어요. 또한 고소 혐의도 있어서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노력하려고 했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지붕이 경사가 심한 옥지붕이었던 것이죠. 미끄러질까 봐 무서웠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덜덜 떨며 우는 소리를 내며 겁이 났어요. 그 괴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친정아버지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저거 덜 떨어진 놈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집을 고칠 줄 몰랐어요.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수리를 맡겼죠. 해가 지고 나서 친정엄마께서는 고기라도 구워 먹자며 예비 신랑에게 마당에서 고기를 굽기를 명령하셨어요. 예비 신랑은 열심히 바베큐 그릴에 고기를 굽고 가족들은 에어컨을 틀고 맛있게 고기를 먹었어요. 예비 신랑이 마지막 고기를 구워왔지만 가족들은 이미 배부르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네 목이니 우리는 이미 다 먹었으니 남은 반찬과 함께 먹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 신랑은 고기를 잘 구운 것 같아서 자랑스러워했지만 너무 고된 것 같아서 씁쓸해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장님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아주 고소하게 전보를 받으셨고 너무 피곤했는지 누워서 코를 골며 잠들었다고요. 친정아버지가 잘 자고 계시는 예비 신랑의 뺨을 때렸어요. 그 일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예비 신랑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친정아버지를 본 채 영문모를 채로 치수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코를 왜 그렇게 심하게 골면서 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깨웠구나. 자네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자서 고개 짚어요. 그날 예비 신랑은 차로 쫓겨나 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날 새벽 6시부터 예비 신랑을 서울까지 운전하도록 시켰어요. 예비 신랑은 졸음을 참고 카페인을 마시면서 운전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자다가 온 전 대신 해주자고 친정아버지가 지켜보시면서 운전 문제 없이 각자의 집에 잘 도착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저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자신이 일하는 동안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았다는데요. 제가 시험을 볼 때 옆에서 조언하지 않았으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언제 할 건지 압박하고
우리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와 유래를 처음부터 계획하시려고 했습니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셨어요. 예비 시댁에서 상견례인 줄 알았지만 우리 가족은 결혼을 파토내는 날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얼마나 행운한 인연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 분야의 교사인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아들이나 예쁘게 잘 다루어 주시길 바라겠어요. 선배님으로서 가르침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깊은 것일까요? 제가 발령받은 학교의 교장님께서시라니 우리 가족의 인연이 정말 깊지 않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연은 금방이니까요. 이런 만남을 상상조차 못했을 텐데요. 우리 딸과 파혼할 인연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 교사라는 직업을 듣자니까 이리도 미워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서 일해와서 교사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안 했는데요. 뭐라 할까요? 월급이 적고 공무원이라니까요. 직장에서의 경력은 다른 회사에서 몇 줄 정도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는데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건가요? 월급이 적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직장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운전을 못하는데 외제차를 운전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요. 그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말 하러 나왔습니다. 뻔뻔한 그 집안 인물도 한번 보고서 우리 딸을 그렇게 살게 굴었다면서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어머니께서는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겠습니다.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니? 니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정이 식었지 뭐야? 너희 집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불쾌해. 왜 자식이 어려우면 말을 하냐고 하십니까? 차는 우리가 살게요. 그냥 한번 얘기일 뿐이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시키겠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딸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학교에서 보게 될 텐데 재건 잘하겠지? 내가 깐깐한 교장이니까? 여자가 위인데 까탈스럽다고 하잖아. 뭘 말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위인데 좀 더 챙겨줄 수 있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당신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위인데 일이 피곤해진다고 했다면 우리 딸에게 일을 갈아내 예쁘게 보여줄게 피곤이 뭔지 알게 해줄게요. 이 말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을 인정하며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으면서 사과했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고 그 손에서 닿는 것조차 불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그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게다가 예비 신랑의 최고 상사는 내 친정어머니예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그 후로 신고를 당할까봐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후 예비 신랑은 발령을 받았고 1년 후에는 지방으로 전근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자리가 없어서 어느 분교로 가느냐도 모르겠어요. 관심조차 없어서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어서 마음이 풀리네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소심하거나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고 여름이 끝나도록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